안녕하세요. 최은희입니다. 다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초에 강의를 의뢰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하지만 이런 만남의 방식이 아마도 갖는 장점들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멀리서 접속해 주시는 분들 계시면 특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눈앞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몇백 명 앉아 계시는 것보다 훨씬 긴장이 많이 되네요. 다들 영화는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보시고 나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지 않을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대답이 없으시니까요. 오늘은 영화인문학 특강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텀드 와일드의 엠마와 제인 오스틴의 엠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책임지는 여자, 포기하는 남자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아냐 테일러 조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엠마 역할을 했죠. 네, 제인 오스틴은요, 1775년에 태어난 작가예요. 스티븐턴이라는 영국의 햄프셔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8남매 중에 일곱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교구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딸인데요. 지금 이 그림은 제인 오스틴의 언니인 카산드라가 제인 오스틴이 작가가 되기도 전에 1810년 정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제인 오스틴은 8남매 중에 5명의 오빠가 있고요. 언니가 바로 위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일곱째 이 자녀였는데, 근데 스티븐턴의 이 교구 목사인 아버지가 그다지 수입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교사처럼 혹은 뭐 가정의 작은 학교처럼 학생들을 들여서 공부를 가르쳤는데요. 제인 오스틴과 언니는 정식으로 학교를 다닌 것이 한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대신에 아버지가 가르치는 그 학교 같은 가정 분위기에서 지적인 어떤 능력들을 키워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가장 많이 이제 보여진 언니의 그림이 사실은 제인 오스틴 생전에 그려진 거의 유일한 초상화고요. 이게 지금은 영국의 10파운드 화폐의 얼굴로 사용되는 초상화의 모태가 된 기초가 된 그런 그림이었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영국의 바스의 제인 오스틴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멜리사 드링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밀랍 인형이에요. 뒤쪽에 보시면은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이 그림이 멜리사 드링이 그린 그림입니다. 멜리사 드링은 FBI 출신 작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해서요. 언니가 그린 그림하고 조카들의 얼굴을 합성하고 여러 가지 포렌식 기술을 사용을 해서 되살려냈어요.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전신상이 이제 지금 바스에 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스는 제인 오스틴이 아버지가 은퇴를 하고 나서 스티븐턴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바스에 가서 몇 년을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친척집을 전전해야 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당시에 많은 비혼의 여성들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여성 가족들, 유가족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건데요. 바스에서 지내다가 나머지는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생애 마지막 8년을 보내게 된 곳이 초턴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초턴의 제인 오스틴 하우스 뮤지엄이라는 곳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곳이 제인 오스틴의 다섯 오빠 중에 하나인 에드워드라는 오빠가 부자인 친척집에 나이틀리 가문에 양자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빠가 마련해준 집이 초턴에 있는데요. 지금 이 오두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야 제인 오스틴은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업작가로 살게 되고 사실 제인 오스틴의 거의 모든 작품이 이곳에서 쓰여지고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을 여기서 맞게 되는 것이죠. 물론 윈체스터에 가서 사망은 했는데요. 그 전까지 2달 전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여성이 픽션을 쓰려면, 다시 말하면 소설을 써서 먹고 살려면 이라는 뜻이나 같은 말인데요. 픽션을 쓰려면 2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돈이고, 그러니까 일정한 수입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인 오스틴은 초턴에 머물기 전까지는
자기만의 방도 없었고 돈도 없었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글을 썼던 거고요. 초턴에 가면 이런 의자와 책상이 있어요. 책상이라고 하기엔 그냥 티테이블이죠. 거실에 있는 작은 티테이블인데요. 정말 조그매요. 의자 하나, 그냥 티테이블, 의자만한 크기의 티테이블인데 여기에서 제인 오스틴은 글을 썼다고 합니다. 타니아 슐리가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 쓰인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작은 책상이고 사실 책상이랄 것도 없는 이곳에서 제인 오스틴은 글을 쓰면서 사람들이 거실에 들어오면 서둘러서 이렇게 감추면서 글을 썼다고 해요. 조카가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거실에 문이 삐걱거렸답니다. 근데 이 삐걱거리는 문을 고치지 말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삐걱거려야지만 누가 오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인 오스틴은 작가로서 지금은 유명해지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 맞고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42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비혼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첫사랑이 실패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제인 오스틴의 엠마라는 작품 1815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턴에서 제인 오스틴이 마지막 생을 보낼 때 쓰여진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오스틴의 네 번째 장편소설이에요. 제인 오스틴은 6편의 장편소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단편과 중편, 습작 이런 작품들은 조금 있는데요. 이성과 감성이 1811년에 처음 출간이 되고요. 오만과 편견, 맨스필드 파크, 에마까지가 제인 오스틴이 살아있을 때 출간된 책들이에요. 그리고 설득과 노센과 사원은 유작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오빠인 헨리가 대신 출판을 했고요. 레이디 수잔이라는 작품은 작가가 10대일 때 쓴 서간체 소설인데요. 이건 중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제인 오스틴의 6편의 장편과 중편 소설이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책들인데 이 책들은 다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출간된 전작품이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진 굉장히 보기 드문 작가가 제인 오스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전공했지만 오스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바로 영화와 드라마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 작가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게 매력적인 부분들이 뭔가 대중성과 대중적인 것과 가장 대중적인 예술과 고전적인 문학이 만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그런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나 말고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성격의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이다. 엠마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인 오스틴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 말고는 아무도 안 좋아할 거야? 라고 제인 오스틴이 확신을 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인기 있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제인 오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엠마는 중매가 특징이고 취미인 그런 여성이죠. 그리고 굉장히 구김살 없이를 자랐기 때문에 약간 눈치가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종종 실수를 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후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알고 보면요, 따지고 보면 제인 오스틴은 이 엠마와 아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설가로서 작가가 하는 일, 특히 제인 오스틴은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애소설만 썼기 때문에 연애소설을 잘 쓰는 이런 작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 인물들을 맺어주는 일이거든요. 중매쟁이로서의 제인 오스틴을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엠마는 비혼주의자였죠. 돈이 많다는 점이 오스틴과 다르기는 했지만 비혼주의자로서 소신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여성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제인 오스틴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발랄한 그런 점들도 있고요. 만약에 이 제인 오스틴을 중매쟁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인 오스틴의 엠마만큼 제인 오스틴을 바쁘게 만들었던 그런 소설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맺어주느라고 굉장히 바빴죠.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연애사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소설이기도 해요. 제인 오스틴 소설 중에서도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그리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엠마 말고도 여기는 연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해리엇 스미스라는 사생아로 나온 그런 아가씨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여성에게 몇 명의 남자들이 엮여 있는지 이 여성이 몇 명의 남성들을 만나거나 혹은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려 4명이거든요. 주인공도 아닌데 4명의 남자와 썸띵을 벌인 여성이 해리어 스미스입니다. 혹시 기억을 돕기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엠마는 21살의 여성이죠. 엠마와 맺어지는 혹은 엠마와 사랑을 결국 이루게 되는 남자는 나이틀리라는 남성입니다. 근데 이 나이틀리는 엠마와 엄격하게 말하자면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총각이죠. 그런데 언니가 7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엠마의 언니가 7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형부의 형이에요. 이 나이틀리는 사돈인 게 맞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나이틀리는 엠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이틀리는 37살에서 8살 정도 되는 남성이고요. 엠마는 21살이니까 나이차가 상당하죠. 16살 때 엠마가 태어나는 걸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웃집 아저씨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결국은 이 둘이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 엠마와 관계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프랭크라는 사람인데요. 엠마 밑에 있는 웨스턴 부인이 된 이 엠마의 가정교사였죠. 이 여성의 남편이 된 새 남편이 재혼했죠. 네, 남편의 원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는 다른 집에, 외숙모 집에 양자로 입양을 간 경우에요. 근데 이 프랭크는 제인이라는 여성하고 나중에 비밀리에 약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맺어지고요. 해리어 스미스는 사생아라고 알려져 있는데 누구의 사생아인지는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근거도 없이 엠마는 해리엇은 틀림없이 귀족의 사생아일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해리엇을 돌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쁘고 교양 있는 여성으로 거듭나게 해서 교구 목사인 엘튼과 맺어주려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근데 엘튼은 알고 보니 엠마를 사랑하게 됐고요. 엠마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하자 이 엘튼은 자기가 원하던 대로, 사실 엠마의 지위와 돈을 원했던 거기 때문에 원하던 대로 상속금이 10,000파운드가 되는 그런 여성을 만나서 훌쩍 떠나버립니다. 몇 주 만에 결혼을 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해리엇과 맺어주려고 했던 엠마의 계획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해리엇을 좋아하는 남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농부인 마틴입니다. 엠마가 회방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귀족의 사생아이지만 귀족의 딸인데 농부가 웬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을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해리엇이 그러면 프랭크와 맺어지면 좋겠다라고 엠마가 생각하지만 해리엇은 언감생신 나이틀리를 넘보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엠마가 펄쩍 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연애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제인 오스틴이 중매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이렇게 복잡한 그런 연애사와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것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연애 관계와 결혼에 얽힌 이런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결혼 시장의 관습을 굉장히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인 오스틴의 거의 모든 작품이 결혼 시장에 관습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특별히 산속금과 지참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건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엠마는 사실 여러모로 제인 오스틴의 다른 여자 주인공들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엠마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재산이 있어요. 이미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없고요. 부자인 여성은 혼자 살아도 괜찮아라는 소신도 있는 사람이고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면서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도 이 엠마에서 특별히 뛰어난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엄마들이 없어요. 엄마들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사실 오만과 편견이나 이성과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 여기 나오는 엄마들이 굉장히 수다스럽고 호들갑스럽고 속물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딸들을 결혼시키는데 굉장히 목숨 거는 그런 엄마들이거든요. 엠마가 여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맺어주려면 그리고 중매를 하려면 그리고 그 중매가 영향력이 있으려면 사실 그 인물들을 지배하는 엄마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습에 구애받지 않는 점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프랭크도 엄마를 일찍 잃었고요. 대신에 숙모가 있죠. 외숙모가 굉장히 엄마처럼 간섭을 심하게 하는데 흥미롭게도 나중에 이 외숙모를 제인 오스틴이 제거해버립니다. 죽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비로소 제인과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제인이라는 캐릭터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은 캐릭터고요. 이모와 외할머니가 있지만 사실 이들은 제인을 너무 숭배하기에 가깝게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차마 간섭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해리엇은 사생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 없죠.
그래서 엠마가 자기 스스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못지않게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실 엄마들이 없다는 점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그런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엠마에게 사실은 이런 지점들이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지점이기도 해요.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리엇을 앞으로 끌어내지만 않았더라면 원래 있어야 마땅한 자리에 그가 그녀의 마땅한 자리라고 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라면 그녀한테 어울리는 자리에서 행복하고 존경받는 인생을 누리게 해주었을 흠잡을 데 없는 청년과 결혼하지 못하게 자기가 나서서 막지만 않았더라면 그렇지만 해리엇은 전보다 겸손함도 조심성도 덜해졌다. 그 또한 자기 때문에 그리 된 것 아닌가. 겸손했던 해리엇이 허영심을 갖게 되었다면 그 또한 자신의 소행이었다. 해리엇이 나이트리를 좋아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 엠마가 실망해서 한 말이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죠. 제인 오스틴의 서술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혈통인 나이틀리 그리고 해리엇에게는 사생아라는 오점이라는 표현을 해요.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또 에마가 장담에 맞지 않던 훌륭한 집안 핏줄이란 결국 이 정도였다. 아마도 많은 신사의 혈통만큼은 흠결이 없겠지만 나이틀리 씨 혹은 처칠 집안한테 심지어 엘튼 씨한테 어떤 연을 맺어줄 뻔했나. 사생아라는 오점은 귀족 신분이나 부로 희색하지 않는 한 엄연히 오점으로 남았을 것이다. 해리엇은 굉장히 이렇게 다른 여성 친구들하고 기숙사의 친구들하고 나올 때에도 그렇지만 비교적 가볍고 어떻게 보면은 속물 천박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행동들을 잘 하는 그런 여성으로 나와요. 그런데 엠마는 중매쟁이 일에 너무 재밌는 나머지 것들을 보지 못하고 교양 있는 여성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인물이었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사생아인데 같은 사생아인데 귀족의 사생아는 괜찮고 엘튼하고 맺어주는데 말이죠. 근데 나중에 결국 제인 오스틴이 밝히는 바에 의하면 이 해리엇은 상인의 사생아였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인 오스틴이 엠마가 깜짝 놀래요. 큰일 날 뻔했다. 상인의 사생아를 이런 집안에 맺어줄 뻔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약간 갸웃하게 하는 그런 지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인 오스틴은 적어도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혹은 약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보였던 그런 작가인데요. 결국 계급의 한계만큼은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해요. 얼마간은 그 얘기가 맞을 겁니다. 사실 제인 오스틴의 그런 작품들에 보면 끼리끼리 맺어지는 그런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성과 감성이나 오만과 편견에 보면 사실 그 끼리끼리라는 것은 성격인 경우였거든요. 근데 엠마에 이르면 사실 엠마는 계급에 의해서 끼리끼리 맺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점이 약간은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엘튼은 돈을 좋아하니까 돈 많은 10,000파운드의 재산을 가진 여성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요, 마티는 농부인데 상인의 사생아라면 농부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있어서 결국 그렇게 맺어지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요, 엠마는 어떻죠? 엠마는 하트필드의 여주인이에요. 그렇다면 도넬 정도는 갖고 있는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약간 이건 제인 오스틴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갸웃하게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 사실 저뿐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인 오스틴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높이 평가받은 작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문학사에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을 썼던 문학평론가에게 했던 샬롯 브레트가 썼던 말이에요. 내가 발견한 건 사진을 찍은 듯 정확한 초상화였어요. 평범한 얼굴, 꼼꼼하게 둘러서지고 잘 가꾸어진 정원의 깔끔한 경계석과 어린 꽃을 그린 눈부시게 생생한 얼굴이 없고 탁 트인 시골도 신선한 공기도 푸른 언덕도 아름다운 시냇물도 없는 오스틴의 신사숙녀들과 그들의 우아하고 답답한 집에서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샬롯 브렌트가 조지 헨리 루이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롯 브렌트는 제인 오스틴이 너무 높이 평가된 과평가된 그런 작가라고 봤어요. 천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기엔 너무 열정도 모자라고. 근데 여러분이 샬롯 브렌트나 브론트 자매의 글쓰기를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돌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나 반면 물론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평가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평가가 이제 한편에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레이먼드 윌리엄스라는 영국의 문학 비평가와 미평가는요.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스틴을 비판했던 것들을 언급해서 제인 오스틴의 책에 있는 식민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평가, 제국주의적인 시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을 썼어요. 에드워드 사이드가 특히 맨스필드 파크는 제인 오스틴의 작품 중에 가장 전기적인, 자전적인 작품이라고 알려진 그런 작품이거든요. 개인사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작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작품들을 예로 들면서 제국주의에 대해서 제인 오스틴은 침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레이먼드 윌리엄스 같은 사람은 그 말을 받아서 제인 오스틴은 자기가 잘 아는 세계의 울타리 안에서 그냥 안전하게 머물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인 오스틴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힘들 때 제인만한 것이 또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정글북이라는 책을 쓴 러드야드 키플링입니다. 이 키플링이 제이나이트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 제이나이트라는 말은 제인주의자라는 말로 약 100년 전에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지금 더 이상은 신조어가 아니겠죠. 1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신조어인데, 이것 때문에, 이 책의 제목 때문에 러드야드 키플링이 신조어의 최초의 개발자라고 얘기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발원자로 얘기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조지 세인츠버리라는 작가가 이미 1800년대 후반에 이 제이나이트라는 말을 썼어요. 제인주의자. 제이나이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랬는데 비밀스럽고 쉽게 자기가 제인 오스틴의 팬이라고 드러나지 않고, 이 제이나이트라는 단편 소설은 1920년 정도가 배경인데요. 1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군인들 중에 한 명, 생존자 중에 한 명이 정말 비밀스럽게 난 제인 때문에 그 시기를 견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인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이나이트들 혹은 제인 오스틴의 아주 오래된 팬들, 골수팬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이런 팬들이 갖는 특징, 약간 비밀스럽고, 그리고 북미 제인 오스틴 협회, 이런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이런 협회 혹은 뭐 축제를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백인 중산층 여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폐쇄적인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런 맥락 안에서 보면 오늘날 제인 오스틴의 영화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비밀스럽고 수줍고 그러면서 은근하게 폐쇄적으로 만나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버린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나만 알고 있었던 비밀스러운 것들이 모두의 연인이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인 오스틴의 팬 맥락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인 오스틴의 팬들은 두 가지 어떤 그룹들을 가져요. 하나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고전적이고 문학적이고 이런 어떤 팬덤이 있다면, 다른 하나는 굉장히 대중적인 어떤 이런 흐름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지만 대세는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는 제인 오스틴의 세계를 신실하고 진실되게 영화로 재창조하려는 시도에 대해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발 하지 마. 이게 뭐냐면 영화 작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죠. 제발 하지 마. 신실하고 진실되게 제인 오스틴을 영화로 옮길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 단호한 그런 말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전 북미 제인 오스틴 협회 회장을 맡았던 한때 했던 엘자 솔랜더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못마땅하다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도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만든 어텀 드 와일드의 2020년 영화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작업을 또 했어요.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맥락들, 오스틴에 대한 비판과 여러 가지 한계들을 모르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엠마의 첫 문장입니다. 미인이지 총명하지 부유하지 거기에 대해 안락한 가정에 낙천적인 성격까지 갖춘 엠마 우드하우스는 인생의 여러 복을 한 몸에 타고난 듯했고 실제로 세상에 나와 21해 가까이 살도록 걱정거리할 것이 거의 없었다가 엠마의 첫 문장입니다. 그러면 영화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이 첫 문장을 영화로 옮겼는데 어떻게 옮겼냐면 이렇게 옮겼어요. 좀 묘하죠. 누워있는 엠마가 눈을 번쩍 뜨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벽이라서
화면은 굉장히 푸르스름하고요. 약간 괴기스럽게 아냐 테일러 조이가 굉장히 눈이 크기 때문에 괴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웨스턴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마의 가정교사였던 여성이 결혼하는 웨스턴 씨와 결혼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꽃 속에 둘러싸여 있고 굉장히 화려하고 밝고 파스텔 톤의 따뜻한 그런 색감으로 이동을 합니다. 마치 반전처럼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첫 장면은 어쨌든 이렇게 시작했어요. 영화에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장면에 눈 뜨고 나서 나중에 막 울거든요. 굉장히 근심스럽게 시작하는 에마였어요. 그러니까 원작에서와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시작한다는 것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텀드 와일드의 엠마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엠마가 옷을 갈아입고 나서 하인들이 이제 나가고 나서요. 엉덩이를 치마를 들어 올려요. 사실 엠마는 그래도 귀족이거든요. 나름 귀족 집안의 처자이고 나중에 해리어 스미스의 친구들이 굉장히 경박하게 행동한 것들을 보고 한심스러워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첫 장면이면 첫 장면은 아니지만 앞부분 아주 도입부거든요. 이 도입부에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은 에마의 성격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약간의 관습과 그간의 어떤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19세기 여성들이 입었던 그런 의상이라는 것이 편안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는 옷과 의상과 소품 뭐 이런 세트가 화려한 그런 작품인데요. 그런 면에서 반면에 이런 화려한 옷들과 의상들, 커스튬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속옷만 입는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넣어뒀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첫 장면에, 첫 에피소드 안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지금 이것도요. 파티에 갔다 와서 새벽에 엠마가 자기 신발을 벗고 옷을 벗어 던지고 복도에 망토 늘어놓으신 거 보시죠? 숄 늘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렇게 벗어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볼 수 있어요. 에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나이틀리도 그렇거든요. 나이틀리도 지금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으로 나신으로 처음 등장을 해요. 이게 처음 등장하는 장면 안에 얼굴이 보여지기 전이거든요. 물론 가장 처음 보이는 장면은 말 타고 가는 뒷모습이에요.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나이틀리가 소설의 엠마에서 원작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에마의 집이거든요. 웨스턴 부인과 웨스턴 씨의 결혼식 이후에 에마와 우드하우스 씨를 상심하고 있을까봐 위로하려고 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요. 처음 시작을 자기 집에서 시작하게 합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나이틀리예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요. 그런데 얼굴 보여주기 전에 몸매를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옷을 갈아입는 그런 나이틀리 모습을 보여줘요. 이 다음에는 어떤 장면들이 있냐면 나이틀리가 마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엠마네 집으로 갑니다. 사실 딱히 필요한 장면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인이 옆에 붙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차는 뭐 구경하라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마차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서 진흙탕을 걸어서 가요. 굳이 이렇게 예쁘게 옷을 갈아입고 나서 진흙탕을 걸어서 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만과 편견을 잘 알고 계신다면 오만과 편견 혹은 제인 오스틴의 다른 작품들에서 보면 제인 오스틴에서 걷는 역할은 여자의 역할입니다. 엘리자베스가 걷는 것으로 사실 욕을 먹죠. 마차 안 타고 말도 안 타고 걸어가 이 진흙탕에 이러면서 욕먹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자유로움과 사색과 남다른 여성을 얘기를 할 때 제인 오스틴이 여성 주인공들을 걷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베카 솔릿이 걷는 것에 대해서 걷게 인문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인 오스틴은 도보라는 그런 도보라는 실용적인 행위로 당대의 목가적인 행위였던 것들을 실용적인 행위로 변화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걷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나이틀리가 옷을 갈아입고 말을 타지 않고 혹은 마차를 타지 않고 걷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나이틀리의 존재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나이틀리는 맨스플레인의 전형인 것 같거든요. 나이도 많죠. 엠마를 맨날 가르치려고 들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엠마에서 나이틀리와 엠마가 싸우는 장면이 70번이 넘게 나온대요. 그걸 다 세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서로 대립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엠마를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영문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적어도 이 영화 안에서는 나이틀리가 어떤 영지를 갖고 있는 그런 향사계급이라고 젠틀맨이라고 얘기하는 당시 신사계급이었는데요. 신사계급의 남성치고는 허식이 없고 허영이 없고 나름대로 소탈하고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약간의 알리바이를 제공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2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거죠. 나이틀리는 나중에 엠마에게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 엠마를 좋아하게 돼서 엠마가 너무 어릴 때 좋아하게 돼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다그쳐야 됐다고 얘기를 해요. 엠마는 어린애야, 어린애야, 어린애야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엠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제인 오스틴이 남성들을 다룰 때, 남성 주인공들을 얘기할 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옛날에 귀족이고 재산도 있고 지위도 충분한 남성들에게 이 제인 오스틴은 반드시 미안하다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나이틀리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맨스플레인적인 면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나이틀리도 여전히 엠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왜 자기가 그런 태도를 갖게 됐는지 그리고 맨스플레인을 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목들에서 옛날에 이 제인 오스틴이 이 남녀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해요. 엠마와 나이틀리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뭐 계급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급주의 여러분이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 혹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엠마가 옷을 갈아입고 옷을 벗고 나이틀리가 옷을 갈아입고 이런 장면들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인들이거든요. 어쩌면 자연스럽게 19세기의 귀족 계층 혹은 뭐 젠틀맨 계층, 뭐 돈 있는 사람들을, 하인들을 부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했을 법한 그런 행동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영화는 굳이 그 장면들을 굉장히 공을 들어서 여러 번 하인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이에요. 박스힐이거든요. 엠마가 나이틀리에게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박스힐에서의 사건인데요. 이때 불쌍한 그 페어팩스의 누나이죠. 이모이죠. 이모들을 베이츠 부인과 베이츠 양을 이제 돌보면서도 이 베이츠 양에게 여기에서 굉장히 심하게 농담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이틀에게 굉장히 많이 혼이 나죠. 엠마가 막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이런 대목들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게 박스힐에서의 소풍 장면이에요. 소풍 장면인데 그냥 이 사람들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 영화는 하인들을 줄을 지어서 지나가게 만들어요. 게다가 주인공들을 가리면서까지 이렇게 합니다. 마치 런웨이를 지나는 모델들처럼 이렇게 다뤄냈는데요. 하인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귀족들이 그렇게 우아한 패션을 구사하고 보여주고 있는 동안에도 그걸 가능하려면 사실 하인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폭로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박스힐에서 이렇게 여유 있는 소풍을 즐기는 것도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 하인들의 노동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굳이 이 하인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그 앞을 지나가게 쓱 만드는 거죠. 사실 이 톰드 와일드는 사진작가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치 모델처럼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담아냈는데 제인 오스틴 시대는 리젠시 시대라고요. 섭정 황태자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 리젠시 시대라고 하면 패션과 어떤 장식 예술에서는 굉장히 화려함을 자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행인데요. 이 리젠시 시대의 복장이 사실 남성들의 몸매를 굉장히 돋보이게 하는 그런 복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것들도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인들의 존재를 노출시키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강의의 제목을 책임지는 여자, 포기하는 남자라고 붙여봤어요. 근데 사실 생략된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잘못은 책임지는 쪽은 여자예요. 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책임감 하면 보통은 남성들에게 부여된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대에는 더 그랬겠죠. 그런데요. 이 영화에서는, 엠마에게 사실은 이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박스힐 장면이라든지 해리엇에게 잘못된 중매를 하려고 해서 생기는 그런 잘못들 있잖아요. 본인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회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요.
제인 오스틴이 그 해리엇이 나중에 이제 나이틀리가 에마에게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 에마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막 해리엇이 나이틀리를 좋아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큰일 난 거예요. 또다시 한번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당황을 하고 해리엇은 어떻게 하나, 마틴은 이미 거절한 상태인데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라고 자책하자 나이틀리가 이렇게 말해요. 아, 제가 마틴에게 다시 한번 청혼을 하라고 얘기할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할게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작에서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이 마틴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들고 가는데 뭘 들고 가냐면요, 거위를 들고 가요. 거위와 선물인데 거위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거위를 들고 가고, 그리고 해리엇을 그렸던 사진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들고 갑니다. 초상화죠. 에마가 이 해리엇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 액자를 엘튼이 만들어주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엘튼이 이 액자를 굉장히 화려하게 오르골이 달린 액자로 만들어주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에마가 마틴의 집을 찾아가요. 에마가 마틴을 집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에 에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리엇과 마틴을 왜 반대했냐. 해리엇,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네가 마틴하고 결혼하면 마틴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상종하지 않을 부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마틴이 천박해서가 아닙니다. 천한 신분이어서가 아니에요. 중간이고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예 하층 계급은 에마가 찾아가거든요. 구제를 위해서 찾아가요. 당대의 귀족인 여성들이 잘 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그걸 권장하기도 했어요. 세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이제 그 구제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에마는 그래서 아주 못 사는 하층민이면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랑 동급이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틴은 자립한 농부예요. 소작농이거든요. 나이틀리의 농장이 있지만 자기 소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농장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계급 차이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에마는 단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마가 어디를 가냐면 마틴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기 잘못을 수습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에마의 방법이 엑마가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엄청난 음식을 갖다 주거나, 심지어 뭐 당시에 귀했던 셔벗 아이스크림 종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귀한 과일을 갖다 주거나 뭐 이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거위를 가져다 줍니다. 이건 엠마의 섬세함인데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마틴의 가족이 해리엇을 마음에 두고 나서 해리엇에게 거위를 선물했어요. 그 얘기를 해리엇이 엠마에게 했거든요. 근데 엠마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가족의 방식대로 보답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엄청나고 값비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물하는 거위를 가져다 주는 점이 엠마가 갖고 있었던 계급의식, 계급에 대한 생각, 이것들을 영화가 훨씬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서 해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초상화인데요. 이 초상화를 엠마가 해리엇이 그걸 버리려고 했어요. 엘튼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해리엇에게 자기가 보관하겠다고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액자를 제거하고 그림만 가져다 주는데요. 해리엇은 자기의 얼굴을 그림으로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생아거든요. 그 얘기가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 초상화 가져본 적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가져본 적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우정의 표현으로 이 초상화를, 직접 그린 초상화를 주면서, 그리고 또 해리엇의 약혼자에게 주면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보통 책임지는 일은 남성의 몫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엠마에게 그 일을 하게 만들므로 해서 엠마가 갖고 있었던 한계, 혹은 후대 사람들이 한계다라고 지적하고 얘기했던 그런 대목들에 대해서 만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운 대목이었어요. 엠마는 훨씬 더 주체적인 모습으로 다뤄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반면에 포기하는 남자에서 생략된 것은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쪽은 남자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결말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나이틀리의 집은 굉장히 화려하죠. 오히려 에마네 집보다 훨씬 화려하고 거대하게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을 에마가 나중에 이게 꽁꽁 감춰졌다가 나중에 도넬 레비로 초대를 할 때 드러나거든요.
앞부분에서 이 영화는 이 장면, 이 장소를 천으로 다 덮어놨어요. 갤러리를.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제인과 에마가 이제 이렇게 만나는 대목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한 곳이고 이 도널 앱이라는 곳이 굉장히 부유한 소유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에마에게 청혼을 할 때 나이틀리가 청혼을 하니까 에마가 감동해서 술락을 했다가 갑자기 번복을 해요.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이죠.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요?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굉장히 심약하고 일종의 심기증, 건강영역증이 있어요. 그래서 찬바람 들어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집 밖으로는 절대 안 나가려고 하고 이런 아버지잖아요. 약제사를 매일 집에 오게 만들고 그래서 왕진하게 만드는 이런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지 아시잖아요. 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이틀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집에 모시고 오면 되지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안 되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일 사위도 아니고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저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와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는 거죠. 에마가 여기에 나이트를 더 높이 평가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은 그 옛날에 남자가 자기 것들을 포기하고 여자의 집에 살게 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치 관습 따위는 전혀 모른다는 듯이 그런 관습이 뭐가 중요해라는 듯이 그럼 왜 안 돼? Why not? 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목들을 넣어두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에마가 이 어텀드 와일드의 이 에마에서 아냐 테일러 조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틀리에게 진짜요? 정말이에요? 당신이 가진 그 자유와 저택과 영지를 다 포기하고 들어와서 살겠다고요? 저 까다로운 아버지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기꺼이 얘기를 합니다. 나이틀리를 포기하게 만들므로 해서 계급의식과 맨스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그런 미스적인 부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만회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인 오스틴도 그랬고 이 영화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멋진 협상과 대화의 장면이 있기 직전에 물론 청혼을 해야겠죠. 청혼을 하는데 아마 이 장면 보고 깜짝 놀라거나 되게 이게 뭐야 하고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에마가 코피를 터뜨립니다. 되게 웃기죠.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하고 근데 심하게 있다가 코피가 터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얼굴이 피범벅이 되는 장면이죠. 이거는 굉장히 진지한 장면이지만 사실 이 영화의 익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이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지금 아냐 테일러 조이가 출연한 영화인데요. 모건이라는 영화예요. 모건이라는 영화에 이제 이 호러에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건 더 위치라는 영화예요. 이런 영화 사실 그러고 보면 아냐 테일러 조이는 호러퀸으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래서 호러로 유명한 이 배우가 제인 오스틴의 이 고전적인 작품에 출연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 의아했어요. 아냐 테일러 조이라고? 그리고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은 굳이 그 결정적인 청혼 장면에 코피를 터뜨리게 하고 이 피범벅의 얼굴을 비슷하게 연출함으로 해서 일종의 익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 첫 장면을 이렇게 약간 으스스하게 시작했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일종의 반전이면서 익사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 영화는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인용을 해요. 그래서 보면 아는 분들이 보면 혹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사인처럼 혹은 신호처럼 기호처럼 넣어놓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인 하이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인 하이트는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중화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텀드 와일드의 이런 영화는 적극적으로 대중문화를 수용함으로 해서 고전적으로 거전문학, 영미문학의 대가인 오스틴을 대중문화의 영역 안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 시대의 관객들에게 말을 거는 거죠. 이렇게 익살처럼 약간의 유머와 위트를 섞어서 마치 제인 오스틴이 당대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사실 노생과 세원이라는 작품이 제인 오스틴이 만든 고딕 소설을 패러디한 소설인데요. 노생과 세원이라는 작품에도 보면 그런 이제 익살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당대의 문화들을 가지고 약간 비트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차용해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각색하면서 그런 오스틴의 어떤 성격까지도
각색으로 가지고 온 장면이면서 오스틴의 세계를 확장하는 것에 거침없이 활용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나이틀리가요, 굉장히 무뚝뚝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표현 잘 못하고 꿍하고 계속해서 감정을 이렇게 숨겨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나이틀리를 이용하는 노래를 시켜요.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원작에서 이거는 프랭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영화들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제인하고 프랭크가 남들 모르게 약혼한 상태인데 프랭크하고 제인이 저렇게 이중창을 하고 듀엣을 하면서 둘이서 은밀하게 어떤 그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장면이에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은밀하게 주고받는 사랑 장면인데 이 장면을 나이틀리로 대체를 했어요. 나이틀리를 한 자니 플린이라는 배우는 사실 더 송이라는 영화에서 앤 해서웨이하고 같이 굉장히 이제 노래와 어떤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였던 그런 장면들이 있죠. 원래는 가수입니다. 가수 출신 배우예요. 그래서 이 뛰어난 배우, 이 능력을 가진 가수를 배우로 기용을 하면서 프랭크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니 플린에게 이 장면, 노래하는 장면을 집어넣고 둘이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맡기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대중문화의 인용이죠. 그러고 보면 지금 이제 이 제인 역할을 맡은 이 배우도 사실은 버버리 걸이라고 유명한 어떤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피아노 장면이 있었는데요. 피아노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원래 음악학교 출신이에요. 음악학교 출신의 이 배우를 사실은 제인 역할로 등장하면서 그 역할을 맡았던 거고요. 이런 표지 모델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미아 구스라는 이 배우는 눈썹 없는 프라다 모델이라고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래서 눈썹 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등장을 하죠. 근데 모델 출신의 이 배우들 혹은 자니 플린도 굉장히 몸매가 뛰어나다는 거 아까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배우들을 말씀드렸듯이 사진작가 출신의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연출하는 데 능한 아티스트 출신의 어텀 드 와일드가 기용을 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우들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멋진 장면들을 연출해냈어요. 그러면서 제인 오스틴의 엠마를 아주 고전적인 텍스트를 재해석해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말씀드렸듯이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 제인 오스틴을 소개하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대중들이 좋아하기 익숙한 방식으로 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배우 참 앰버 앤더슨이네요. 앰버 앤더슨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출연을 했던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대중문화의 인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작품이 처음인 것은 아니에요. 제인 오스틴 작품들이 특히 에마가 굉장히 많은 영화들로 만들어졌는데요. 많은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그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에이미 해커링의 이 에마 클로리스라는 이 작품일 것 같아요. 1995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비버리 힐스의 고등학생으로 에마를 귀족적인 사립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으로 엠마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광고처럼 시작하는 첫 장면에 엠마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광고 같지 않나요? 사실은 제 일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안에 나오는 이 패션은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고 전혀 촌스럽지 않고 굉장히 그 당시 유행을 선도했던 그리고 하이틴 영화의 천병을 걸었던 그런 작품이 됐고요. 알리샤 실버스톤을 하이틴 스타로 만들었던 단번에 하이틴 스타에 등극시켰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가장 알리샤 실버스톤이 가장 유명하게 아직까지도 언급되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비버리 힐스의 엠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이 영화를 가장 많이 아실 작품은 기네스 펠트로가 주연한 이안 감독의 기네스 펠트로 주연의 이 영화일 텐데요. 이 영화는 엠마와 나이틀리의 사랑을 중심으로 사실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도 있고 깔끔한 그런 장면들이 돋보이는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 엠마가 살고 있는 그 하이벌이라는 마을을 작은 지구본으로 표현하는 그 첫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엠마가 살고 있던 그 좁은 세계, 비좁은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축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뤄내는 약간의 비유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어텀 드 와일드의 엠마가 잘했던 결말 부분에 나이틀리가 포기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계급의식을 드러내는 어떤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정말 대중적으로 엠마를 즐겁게 만드는, 즐기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유명한 것도 사실이고요. 케이트 베킨세일이 주연한 이 엠마는요, 1996년에 이것도 만들어졌는데, 이 엠마에서는 사실은 이 엠마가 갖고 있는 작품 엠마에서 갖고 있는 계급이식에 대한 생각을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낸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앤드류 데이비스라는 이제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가장 많이 각색화한 그런 각색자가 있는데요. 시나리오를 맡았고, 그런 만큼 제인 오스틴을 정말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집어넣어 놨는데, 특히 이 케이트 베키셀 주연의 엠마 같은 경우에는 계급적인 면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파티를 여기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인 오스틴과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엠마와 나이틀리의 결혼을 나이틀리가 발표를 해요. 자기의 소장농들과 하인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발표를 하면서 내가 하트필드에 가서 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이 영지에 관해서는 관리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에 뉘앙스를 남깁니다. 다시 말하면 귀족들이 혹은 지주계급이 그런 방법으로 사랑 때문에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밑에 휘청하게 하는,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라는 질문에 응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는 이 나이틀리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책임감 있고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아랫사람들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염려하고 있다는 언급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마 만세라고 하면서 나이틀리 만세라고 덧붙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이제 이 영화가 흥미롭게 분들을 구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 영화는 로몰라 가레이라는 이제 배우가 등장한 240분 분량의 4부작 엠마예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이 주인공들에게 엄마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아마 시간이 충분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 주인공들, 특히 엠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프랭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프랭크도 엄마가 없고 나도 없었지만, 프랭크와 달리 혹은 제인과 달리 나는 달리 먼 곳으로 보내지지 않아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비슷한 형편의 엄마 없이 자란 혹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계급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굳이 그 장면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장면들을 포함해서 이들이 어떤 고충을 겪었겠는가, 엄마와 헤어져서 입양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제인이 고아였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가, 제인과 프랭크가 왜 서로를 연민하고 돌보게 됐는가, 생각하게 됐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에서는 특히 또 마지막에 엠마를 바닷가로 보내요. 근데 이 드라마에 보면 혹은 제인 오스틴 작품에 보면 엠마 하트필드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언니가 결혼해서 런던에 살고 있는데도 뭐 얼마 멀지 않지만 거기까지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좁은 세계에 갇혀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드라마에서는 이 커플을, 나이틀리와 에마 커플을 신혼여행으로 바닷가로 보내면서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요.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애프터 서비스 같은, 팬 서비스 같은 그런 장면들이 드러나는 그런 대목들이기도 하고, 계급과 엠마와 어떤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혹은 지난 200년 동안 제인 오스틴이 어떤 비평과 평가에 노출되어 왔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부분들을 살리기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환영받고, 어떤 부분에서 거절되고, 어떤 부분에서 배척당하고, 어떤 부분에서 비난당하고 있는지를 아는 그런 작품들이 해낸 어떤 성과들이 분명히 각 버전들마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에이미 해커링의 뭐 에마나 클로리스나 오늘 본 어텀 드 와일드 엠마 같은 경우에는 대중성의 논란 혹은 어떤 제인 오스틴의 팬들이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부류의 그런 맥락들을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더 적극적인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창조적인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엠마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시작해요. 첫 장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눈을 뜨고 시작했어요. 자다가 눈을 뜨는 장면이라면 결혼식 장면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엠마의 모습으로 살짝 베일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평온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마치는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마치 21세기의 호러 퀸으로 시작했다가 고전적인 그런 에마의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이 에마가 언제라도 이 눈을 다시 뜰 것 같고 다시 눈을 뜨면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마지막이었어요. 에마의 여러 버전들과 함께 제인 오스틴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평가를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텀 드 와일드의 에마라는 작품은 2020년에 그렇게 남들이 하지 말라는 짓을 다시 하면서 굳이 그렇게 많은 엠마들이 있는데 또다시 스크린의 엠마를 사극의 형식으로 가지고 오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비교적 흥미롭게 해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엠마 하면 기네스 펠트로의 엠마가 가장 유명했고 그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어텀 드 와일드의 이 엠마 아냐 테일러 조이를 생각하게 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제가 답하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프랭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인 오스틴 작품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프랭크란 일단 엠마라는 작품 내에서 제인 오스틴이 다루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엠마와 프랭크가 서로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비슷하다. 프랭크가 왜 그렇게 장난처럼 그러니까 함부로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프랭크가 엠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본 순간 당신은 나 같은 부류라고 느꼈다라고 동질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엠마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엠마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또 프랭크라는 이 인물은 비밀 약혼을 한 인물이잖아요. 사실 제인 오스틴의 작품 속에서 비밀 약혼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 차례, 만일에 작품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제인 오스틴도, 톰 르프로에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던 적이 있죠. 첫사랑이 이제 그 작품이 사실 오만과 편견의 모티프가 된 첫인상이라는 작품을 이제 그 남자와 이야기를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톰 르프로에라는 남자가 제인 오스틴과 짧은 연애를 하다가 떠나요. 그래서 그 떠나는 거, 말도 없이 그냥 떠나고 나중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그래서 약혼을 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제인 오스틴이 어쨌든 사랑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를 떠나보낸 그 이후로 사실 비슷한 캐릭터가 작품 속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비밀 약혼한 캐릭터 이성과 감성에 나오는 그 인물도 그렇고 비밀 약혼을 한 남성들에게 제인 오스틴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그런 점이 이제 어떤 면이 있냐면요. 제인 오스틴이 남자의 신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신뢰감을 주는 남자, 자기 약속을 지키는 남자라는 그런 캐릭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일관성 있게 남성이 갖고 있는 그런 미덕 중에 하나, 약속을 지키는 것. 근데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면 프랭크는 그걸 장난을 통해서 엠마에게 장난처럼 짓궂게 굴었고 어떻게 보면 상처 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프랭크도 엠마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나이틀리처럼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남자를 등장시켜서 상징하고 있고요. 사실 프랭크를 그런 면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남자라는 면에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여성에게 더 가혹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가혹한 삶을 견뎌야 했던 것이 제인 오스틴의 삶이기도 합니다. 또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의 생각을 물으셨으니까 일단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프랭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기고 빼먹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빼놓았던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스라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인 오스틴의 아버지가 은퇴를 하고 나서요, 바스로 가서 살아요. 근데 바스는 휴양지거든요. 이 휴양지인 바스에 가보면 이런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스의 로얄 크레센트라는 건물이에요. 집이 30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요. 1700년대에 완성된 곳이고, 이곳이 이제 바스의 명물인데요. 이 바스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또 바스가 유명한 것은 목욕으로, 바스라는 그 목욕할 때 베스가 바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로만 바스라는 곳이 유명해요. 로마 시대의 온천탕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지금도 있고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한데, 제인 오스틴 당시에도 이 바스는 관광지였어요. 관광지고 휴양지고 런던 다음가는 사교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겨울이 되면 야외로 못 가니까 무도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열었는데요. 런던까지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남부 지방에서는 바스에 모였어요. 그래서 바스는 굉장히 화려한 곳이었고, 제인 오스틴은 이 바스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고, 결국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서는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한 4년 정도 살았던 이곳에서 제인 오스틴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이 사람이 살았던 집들을 이제 보면요. 처음에는 그냥 시드니 플레이스라는 굉장히 안락한 주거 지역에 있다가 서서히 이제 집을 작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여기서 돌아가시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트림 스트리트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했어요. 근데 정착이랄 것도 없고 여기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결국은 바스를 떠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인 오스틴과 언니와 엄마가 살았던 이 트림 스트리트라는 곳은 성매매 여성들과 포주들 그리고 거린들이 살았던 빈민가였어요.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집들을 돌아다녀 보면 점점 바스에서 제인 오스틴은 몰락해가고 있었구나, 작아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스는 지금 제인 오스틴 센터라는 곳으로 가장 유명하죠. 제인 오스틴을 가장 대중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요. 사실 제인 오스틴은 이곳을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래요. 설득이라는 작품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곳인데, 이 설득이라는 작품에 보면 바스가 이제 로얄 크레센트도 나오고요. 바스가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제인 오스틴 센터에 가면 설득에 관련된 어떤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리젠시 시대의 어떤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바스라는 곳이 제인 오스틴은 글쓰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제인 오스틴은 시골을 좋아했기 때문에 글쓰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또 몰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곳이었고, 실제로 이곳에서 제인 오스틴이 완성한 글이 한 개도 없습니다. 몇 년 동안 한 4년 정도 살았지만, 그리고 나서 트림 스트리트를 떠나서 다른 곳을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초턴에, 제인 오스틴 하우스 뮤지엄에 있는 초턴의 오두막집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인 오스틴이 가졌던 아주 작은 방, 작은 책상 하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겠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바스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빼먹었던 일부러 이렇게 빼놓았던 장면이라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그러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제인 오스틴이 지금 계급주의나 뭐 이런 관습에 너무 얽매이는 것 같아서 사실 네, 그런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한계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깜짝 놀랐고 영화 보면서도 그랬던 때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작품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인 오스틴이 그 시대에 이루어놓은 그런 성과들이나 그 시대의 한계 안에서 작업했던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한계 200년 전에 이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던 그런 여성의 작품을 2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굳이 다시 만들 때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저 말고도 다른 작가들, 그러니까 작가들이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아닌가. 그게 바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고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진부할 수도 있고 관습적인 것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심지어 뭐 좀비 영화도 있는 거 아시죠?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 이런 영화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재창조하고 재해석하고 당시에 오스틴이라면 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색깔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책들을 읽으면 의외로 페미니즘에서도 제인 오스틴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타협한 작가인 것 같고 관습적인 줄기차게 결혼으로 끝나는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대 200년 전에 제인 오스틴이 결혼을 거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사랑을 이루어내는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가능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걷기의 인문학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어, 목가적인 행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19세기에 제인 오스틴 살던 시대의 영국 사회는요, 특히 귀족 사회는요, 정원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영국식 정원 뭐 이런 얘기들 아시잖아요. 일본식 정원 있고 영국식 정원 있잖아요. 영국식 정원은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조망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걷다 보면 한눈에 싹 들어오는 그 세계를 내 거실에 그러니까 집안에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원? 이것들이 영국인들의 꿈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정원이라는 곳은 사실 한가롭게 이렇게 거닐거나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거닐 수 있다라는 거는 귀족들이 할 수 있는 혹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쉽게 외출을 할 수 없잖아요. 외출할 수 없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목가적인 행위이면서 부의 상징이기도 했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마가 편견 같은 곳에서요. 캐서린 영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고약한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영부인이 나오는데 이 영부인이 엘리자베스네 집에 처음 와서 딱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원이 이렇게밖에 안 돼?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조그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인데 이 엘리자베스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인이 이웃의 네더필드라는 곳에 이제 빅리 씨가 이사를 왔죠. 엘리자베스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는데 언니 제인이 거기에 아파가지고 무거웠어요. 언니를 병문안을 가면서 말을 타고 가지 않고 걸어서 갑니다. 3마일, 5마일 이렇게 걸어서 가요. 근데 여성이 이제 걸어가는데 진흙탕을 다 묻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네더필드 도착했을 때 빅리의 이 누이들이 엘리자베스를 막 흉을 봐요. 그러면서 저건 뭐 자부심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여성이 저렇게 천박하게 걸어오다니 저 진흙 좀 봐. 속옷까지 다 묻었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또 엘리자베스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지에 걸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산책이 아니라 걸어가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엘리자베스를 다룬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 존 라이틀리 감독의 영화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엘리자베스가 걷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영화 처음도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걷기가 이 오스틴의 영화에서 이제 차지하는 어떤 혹은 작품에서 차지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레베카 솔릿이 바로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합니다. 레베카 솔릿 사실 걷기 인문학에서 걷기라는 행위는 굉장히 저항의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걷는 것 자체가 당대에는 저항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급진적인 해석이죠. 실용적인 목적으로 걷는 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19세기에 여성이 걸었다는 것, 특히 목적이 있어서 말을 타지 않고 마차를 타지 않고 걸어갔다는 거는 저항의 의미였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인 오스틴 영화가 많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저도 뭐 그게 이제 궁금해서 이 영화를 하지만 이 작품들을 보기 시작했던 거고요. All About Jane Austen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두 사람인데요. 두 사람 저자들이
어, 저자가 여럿인데요. 이 책에 27가지로 나열을 합니다. 제인 오스틴이 왜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지는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리젠시 시대의 복장, 남성의 몸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인 오스틴을 보고 또 봐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독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의 입장을 모르셨으니까 영화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이 제인 오스틴은 가장 고정적인 이야기, 가장 고전적인 관습의 이야기를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텍스트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도 많은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점에 매혹돼서 새롭게 해석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거죠. 영문학의 어떤 고전적인 영문학에서 제인 오스틴을 생각하는 그 맥락이 있고요. 그리고 영문학 안에서 제인 오스틴의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맥락이 있는가 하면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 사실 이거는 아까 제가 네 편의 영화들을 이제 오텀 드 와일드 작품 말고 네 편의 영화들을 더 보여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 이 네 편의 작품 중에 세 편이 1995년, 96년 이때 만들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BBC에서 오만과 편견을 콜린 퍼스 주연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제인 오스틴이 급격하게 대중화돼요. 이 사실을 제인 하이츠들은 너무너무 싫어했겠죠. 당연히 싫어했어요. 이렇게 천박하게 제인 오스틴을 소보하다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금도 끝까지 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그리고 그것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재해석의 맥락과 지점들을 갖고 있는 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런 부분들이 제인 오스틴의 한계이면서 또 가능성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것도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문학을 영화화한 작품 사실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보는 그런 편인데요. 놓치지 않고 보려고 애쓰는데 저는 흔히 말하는 이 각색이 이야기에 충실하거나 스토리에 충실하거나 대사를 그대로 옮겼다거나 캐릭터를 그대로 옮겼다는 것이 각색 원작에 충실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좀 거부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영화는 영화만의 언어가 있고 영화만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가 그리고 원작이 있는 경우에 특히 글로도 읽을 수 있는 걸 영상으로 보여줄 때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지점들에 이거를 시각화하면서 어떤 특징들을 어, 두드러지게 했나 이런 부분들 잘 보는 그런 편이고요. 각색이고 그거는 각색이지만 또 번역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장르를 옮겨서 혹은 언어가 문자 언어에서 영상 언어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이걸 번역이고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창작자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인 오스틴이 그 옛날에 결혼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도 제인 오스틴의 모든 영화를 결혼으로 끝나고 장면을 그렇게 마무리돼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이게 원작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장면이 당시의 관객들에게 의미했던 것이 있다면 어떻게 그게 오늘날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비슷한 감각과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가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여성이 결혼을 거절하는 게 생존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의 작품에서 여성이 결혼을 거절한다는 거는 특히 귀족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의 이 상속자의 청혼을 거절한다는 건 굉장한 도전이고 모험이고 사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오늘날에 똑같이 재현된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종류의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건 아니겠죠. 똑같은 저항 정신을 나타내는 건 아니겠죠. 말하자면 걷는 것이 그 시절의 저항이라고 해서 줄기차게 지금 여성들을 걷게 만든다고 해서 원작에 충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각색의 관점은 그거고요.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해석을 거쳐서 그렇다면 그게 그 당시 여성 관객들에게 주었을 위로와 혹은 충격 혹은 도전 그리고 쾌감, 홀가분함, 아니면 속 시원함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내야 될까? 이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는 점이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어텀 드 와일드가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어이없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 코르킨을 등장시켜서 피범벅을 만들었다니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관객들에게 주는 즐거움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작에 충실하든 충실하지 않든 소위 말하는 보통의 의미에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네, 아마도 앞으로의 세 번의 시간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작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당대 세계의 그 관객들에게,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어떤 방법으로 영화에서 이야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저는 보는 관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학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 얘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제인 오스틴 북클럽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정말 원작에 충실하지 않지만 원작의 그런 캐릭터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인 오스틴 북클럽에 보면 제인 오스틴의 6장편을 가지고 이제 북클럽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 캐릭터가 되는 거죠. 한 사람씩. 어떤 사람은 엠마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엠마의 역할을 하는 그 캐릭터가 보면은 이제 굉장히 현대적인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성과 감성, 이성과 감성의 굉장히 다른 자매잖아요. 센스 앤 센서빌리티. 굉장히 이성적인 언니와 굉장히 감성적인 동생이 나오는데 이 캐릭터를 모녀 캐릭터로 바꿔서 등장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딸이 레즈비언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별로 닿지 않을 것 같은 세계,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근데 그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제인 오스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 제인 오스틴 작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작이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영화 6편, 7편 보고 나서 조금 파악할 수 있다는 거는, 물론 제이나이트들이 들으면 기함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인 오스틴 북클럽을 보시면 이제 보이는 캐릭터들이 생기실 거예요. 아, 이건 누구 캐릭터구나. 아, 이건 어디서 가져왔구나. 그런 것들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봤는데, 저처럼 재밌어 하시는 분이 또 계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귀한 시간 되셔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